세상을 뒤흔든 역사 스캔들, 역사 미스테리 그날 19, 19일을 공략. 문무왕릉비에 담긴 숨겨진 비밀. 신라 제30대 왕으로 676년 삼국 통일을 이룩 통일국가의 틀을 세운 문무대왕. 그런데 행방이 묘연했던 문무왕릉비의 하단 부분을 1961년 경주 한 민가에서 발견. 그리고 1998년 하나의 가설이 대두되면서 역사계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투후, 제천지윤, 전치령. 이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투후의 7대 손이라는 뜻인데요. 일부 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요, 투후의 7대 손이 신라 김씨 왕조의 시조가 됐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투후가 도대체 누구냐? 바로 흉노족의 김일제란 사람입니다. 어이? 그러니까 흉노족의 후손이다 이거예요? 신라가? 김일제는 한나라 무제 때 벼슬을 한 흉노족 효도 왕의 태자로요. 다시 정리하자면 흉노족이었던 투후 김일제의 7대 손이 신라 김씨 왕조의 시조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배웠던 역사가 송두리째 바뀌는 순간 아닙니까? 당시 한나라 한무제는 흉노족의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군을 북방에 보내 흉노를 공격. 한나라에 끌려온 흉노족 태자 김일제는 한무제의 신임을 얻고 공을 세우며 한무제에게 김이라는 성씨를 하사받았고요. 산동성 지역의 제후인 투후로 책봉이 되었습니다. 이후 투후 김일제의 후손이 한반도로 내려와 신라 땅에 정착, 신라 김씨의 왕조를 열었다는 가설입니다. 야, 이 논란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은 신라 김씨가 기마민족의 후예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럼 신라는 다민족 국가인가요? 네. 그러게. 벌써 흉노도 있고 저 인도도 있고 다민족이네요. 문무왕릉비에 담긴 이 미스터리한 메시지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고려의 삼별초는 어디로 갔을까? 1231년 고려를 침략한 몽골. 40년간 이어진 긴 전쟁에 지친 고려는 1270년 몽골의 항복을 선언했는데요. 그런데 이 항복을 받아들일 수 없어 끝까지 대몽항쟁을 이어간 부대가 있었으니 바로 고려의 최정예 부대 삼별초. 하지만 결국 여몽연합군의 엄청난 병력에 밀려 1273년 제주도에서 모두 섬멸. 그렇게 삼별초는 최후를 맞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삼별초 유적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제일 전 기억에 남는 게 그 저 멀리 바다에서 이제 여몽연합군이 올 거를 대비해가지고 성벽을 쌓았어요. 굉장히 튼튼해요. 그때 만든 건데도 이게 팍 쳐도 뭐 넘어가지도 않고 이게 팍 쳐도 뭐 넘어가지도 않고. 쳤어요? 유적지를 훼손했다는 쳤어요? 아니, 죄송한데. 친 게 아니라 네네. 경찰에 신고해도 됩니까? 사람이 보면 모릅니까? 네. 헉 쳤다고 상상을 해봤는데 안 보통- 넘어갈 것 같다는 상상이 됐어요. 보통 그냥 보기에도 되게 튼튼해 보이더라. 이렇게 제가 정도 표현이 굉장히 짧네요. 표현이 무지하게 짧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쩌면 삼별초의 역사는 제주도에서 끝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주 의외의 곳에서 삼별초의 흔적이 발견된 건데요. 지난 2007년 일본의 고고학자인 아사토 스스무의 충격적인 주장. 고려의 삼별초가 류큐 왕국의 건국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류큐는 12세기까지만 해도 수렵 채집사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농경사회로 발달. 15세기에는 일명 류큐 왕국이 건국됩니다. 배경을 알 수 없는 너무나 갑작스러웠던 류큐 왕국의 출현과 빠른 성장에 많은 역사학자들은 의혹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일본의 고고학자가 류큐 왕국 탄생의 비밀 퍼즐을 바로 삼별초라고 주장한 겁니다. 야, 근데 가능성 있을 것 같아. 끝까지 항쟁했거든요. 끝까지. 진짜 아예 포기를 몰랐던 가능성- 분들이니까. 네, 포기를 모르고 가능성이 정말 1도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예. 밀렸으면 거기까지 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증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별초가 넘어갔다라는 사료 같은 게 남아있나요? 1994년 오키나와 우라소에시의 성과 왕실의 무덤에서 발견된 암기와. 이 기와에 계유년 고려와장조라는 글자가 진짜 쓰여져 있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메이드 인 고려. 계유년의 고려 장인이 만든 기와라는 뜻입니다. 앞서 삼별초가 제주도에서 선멸됐다고 기록됐던 해가 1273년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 해가 바로 계유년입니다. 넘어갔네.
넘어갔어. 시기가 딱 겹쳐요. 아니 안 넘어갔다고? 넘어갔을 거라고 봐요. 삼별초 정신으로 봤을 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요. 13세기, 14세기에 연꽃무늬 수막새도 함께 출토됐는데 오른쪽이 오키나와에서 출토된 수막새고요. 왼쪽의 수막새는 삼별초가 근거지로 삼았던 진도 용장산성에서 출토된 수막새입니다. 너무나 흡사하지 이 않습니까? 정도면 거의 갔다고 봐야 돼. 갔어. 출토된 유물들을 통해서 삼별초가 제주도를 떠나 류큐 왕국 건국에 도움을 줬다는 것을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거죠. 과연 일본 오키나와에 삼별초의 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던 걸까요? 자, 이번 역사 속 미스테리는요. 13세기 고려 시대 몽골군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낸 혁혁한 공을 세우고 관직까지 올랐지만 어쩌면 우리는 잘 몰랐던 신비로운 한 인물에 대한 미스테리입니다. 자, 이분의 후손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베트남 남북부 문화탐방? 이게 베트남에서 넘어온 어떤 사람이 공을 세워서 그 후손들인가 보다. 그래서 고향을 찾아간 거예요. 맞나요? 사실 저희 외갓집이 그렇거든요. 어? 저희 외갓집이 화산이 씨인데. 화산이 씨. 예. 자,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역사 속 미스테리한 인물은 바로 화산이 씨의 진짜요? 진짜야? 본인 집안 얘기네. 그걸 몰랐어 어떻게? 몰랐어요. 진짜요? 잘 들으세요. 이게 집안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진짜 몰랐는데? 아, 이런 게 진짜로. 있었어요? 아, 집안 얘기를 내가 해주고 있잖아요. 자, 화산이 씨의 저런 게 있었네? 중시조였던 화산군 이용상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그의 정체, 그는 사실 고려인이 아니라 베트남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베트남 최초의 통일 왕조였던 리 왕조의 왕자 리롱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려 시대 1세대 귀화인입니다. 할아버지 얘긴데 보니까. 저희 외가 쪽 할아버지. 와, 신기하다. 나도 신기하다. 나도 잘 몰랐던 들으세요, 얘기인데. 지금. 아 근데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네. 베트남인이 고려까지 와서 어떻게 화산이 씨의 중시조가 되고 또 관직에까지 올랐는지. 그러니까 그 저희 과정. 할아버지는 왜 오신 겁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전 1225년 당시 안남궁으로 불렸던 베트남의 쩐 왕조가 왕권을 찬탈하며 리 왕조 일가를 숙청. 리 왕조의 왕자 리롱덩은 가까스로 일행들과 배를 타고 송나라로 향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도대체 어디란 말이오? 왕자님, 아무래도 저희 고려에 온 것 같습니다. 고려 황해도 옹진반도 지역에 도착한 겁니다. 아, 그래서 저희 외가가 황해도인가요? 어머! 황해도요?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사리원이랑 해준가 그래요. 이재형은 별명이 베트남 왕자입니다. 그래요? 네, 진짜오? 진짜오. 이 형이 쌀국수 좋아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나 쌀국수 좋아. 쌀국수 좋아하잖아. 맨날 쌀국수 먹자 그러고. 그리고 리롱덩 일행이 외국인임에도 고려인들에게 배척당하지 않았던 미스테리는 당시 고려의 상황을 이해하면 쉽게 풀립니다. 당시 고려는 무역항인 병란도를 통해서 송나라, 대식국 등 다양한 나라와 교류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인 리롱덩 일행을 배척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국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요. 그뿐 아니라 리롱덩 왕자는 한자에 능숙했기 때문에 다행히도 필담을 통해 고려인들과 소통을 할 수 있었고 무사히 고려에 정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 베트남 왕자, 현 고려인이 된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1253년 몽골군이 고려에 침입하자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고려를 지켜라. 마을 수령 그리고 함께 정착한 안남국 사람들과 군대를 편성, 고려의 장수로 몽골군에게 맞서 고려 영토를 지켜냈는데요. 이에 고종은 그의 공을 인정해 그를 화산군으로 책봉했고요. 관직과 함께 성을 하사, 그는 리롱덩에서 화산이 씨의 중시조 이용상으로 역사에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파란만장한 역사를 지나 약 800년 뒤 1995년 화산이 씨들의 베트남 방문을 시작으로 2018년에도 응웬 부뚜 주한 베트남 대사가 경북 영주시의 화산이 씨 집성촌 등을 방문하는 등 이용상의 후손들은 베트남과 한국으로 가며 교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표류 때문에 벌어진 한 사람의 미스테리한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1801년 당시 조선엔 제주도에 표류해온 외국인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언어를 구사하는지라 이들의 국적을 알 길이 없어 고국으로 돌려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9년 뒤 전하, 그자를 데려와 보면 어떻겠나이까? 구세주처럼 등장한 한 사람. 그는 외국인들과 말을 주고받더니 이들의 국적이 여송, 지금의 필리핀이라는 사실을 알아냈고요. 덕분에 무사히 고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누가 필리핀 말을 할 줄 알았대? 따갈로그어를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 조선 최초 필리핀어 통역사라 할 수 있는 그의 정체. 사실 전라도 우이도에 사는 한 홍어 장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필리핀어를 구사했느냐? 1801년 12월 홍어 장수 문순득은 풍랑을 만난 뒤 구사일생으로 어딘가에 도착했는데요. 야, 표류해서 필리핀까지 갔다고요? 자, 그가 도착한 곳은 필리핀이 아니라 반갑습니다. 류크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아까 상별초가 건국에 도움을 줬다는 곳이 바로 그 오키나와 류큐국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당시 조선에 사신을 보내며 교류했던 류큐인들은요. 조선인 문순득을 반기며 극진하게 대접. 그리고 약 8개월간 류큐에서 생활하던 문순득에게 드디어 청나라로 떠나는 사신을 통해 조선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성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또 풍랑을 만나서 이번엔 필리핀 여성국에 도착한 그는 이곳에서 약 9개월 동안 쌀무역을 도우며 여비를 버는 등 강인한 생존력으로 집에 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죠. 자, 그리고 현재의 마카오인 오문에서 또 3개월을 보낸 뒤 청나라를 거쳐 무려 3년 2개월 만인 1805년 1월 마침내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근데 표류한 거리 생각하면 3년이면 금방금방 갔네. 거의 뭐 아시아의 하멜이네요. 하멜이죠. 문순득의 표류가 특별한 이유, 그가 당시 머물렀던 필리핀은 스페인의 식민지였고 마카오는 포르투갈의 거류지여서요. 그는 유럽 문화를 접한 조선 최초의 서민인 셈입니다. 그러네요. 조선 그 어느 기록에도 없는 생생한 경험을 한 문순득의 이야기는요. 우이도에 유배 중이던 실학자 정약전이 표해시말로 기록해 남겼습니다. 당시 류큐, 여성, 오문 등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나라들의 문화와 생활상, 의복과 선박구조, 기후뿐 아니라 100여 개의 류큐어, 필리핀어까지 기록,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와, 저기에 류큐어하고 필리핀어를 기록해놨구나. 오, 학술적 가치가 높죠. 높지. 그럼 마카오에서 그러면 저기 우리 에그 타르트 이것도 먹은 거 아니에요? 먹었겠지. 먹었을 거 아니에요? 비싼 거 먹었겠지. 그럼. 와, 이 사람 진짜 대박이다. 뜻하지 않게 난민이 됐지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이들. 우연에서 시작된 미스테리는 역사 속에서 창대한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조선판 셜록의 미스테리 사건 일지. 자, 이번 특종의 주인공은 수령이 지켜야 할 지침을 담은 목민심서를 쓴 실학자이자 세계 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을 건설하기 위해 거중기를 구안해낸 과학자로 여러 방면에서 활약한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그런데 조선 최고의 실학자였던 그가 일명 조선판 셜록으로 범죄 수사에도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범죄 수사요? 순조 1년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로 의금부에 체포된 뒤 유배 생활을 하게 된 정약용. 그는 18년의 유배 중 무려 500여 권의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억울한 죄인을 없애기 위해 쓴 형법서 흠음신서는요.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조인들의 필독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흠음신서 속에 아주 미스테리한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때는 1814년 12월 전라도 나주. 서로를 꼭 끌어안은 한 남녀가 온몸이 불에 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초검을 시행한 나주 관아에서는 한동안 비어있던 방에 갑자기 불을 떼면서 연기가 발생. 두 사람이 질식한 상태에서 불이 속옷에 옮겨 붙었다며. 그러니까 이 질식과 화재로 인한 사고사다. 땅땅땅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있었으니 조선판 셜록 정약용이었습니다. 이게 근데 괜히 그러셨을 것 같지는 않고 당연하죠.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본 거죠. 난 이 사건을 인체 자연 발화 사건이라고 이름 짓겠네. 인체 자연 발화?
그렇습니다. 먼저 정약용은 구두를 덮일 때 일어나는 연기는 독이 없기 때문에 질식사할 수 없다고 주장. 그리고 조사 좀 제대로 하라고. 털에 올려놓은 발은 멀쩡한데 몸과 다리가 불탔잖소. 남성 시신의 음경이 발기된 상태로 지나친 음욕으로 장기에서 음화가 발생해 사망했고 이후 불이 몸 밖으로 번져 몸을 태운 거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근데 이 현상을 보고 조선시대의 인체 발화를 생각했다는 게 그게 진짜 대단한 거죠. 근데 굉장히 인체 발화 사건이 형법소의 흑문신서에 기록돼 있다는 것도 정말 신기하고 결국은 굉장히 미스터리한 사건인데 야 이게 진실이 뭐였을까요? 삼천궁녀 의자왕의 진실은? 두 기자님은 의자왕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뭐 백제 마지막 왕 삼천궁녀죠 뭐. 호색한. 호색한 같은 게 많이 떠오르죠. 뭐 정치는 뒷전이고 술에 빠졌다, 비겁하게 항복해서 백제를 멸망에 이르겠다, 무능하다, 폭군이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낙화암에 몸을 던진 삼천궁녀를 떠올리실 텐데요. 맞아요. 오죽하면 이제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그 노래 삼천궁녀 의자왕 삼천궁녀 의자왕. 와. 둘 다 음이 이상해서 못 알아듣겠어요. 어쨌든 자 그렇다면 당나라에서 유교의 성인인 증자의 빗대에 동방의 해동증자라고 칭하며 직접 전장에 나가 신라의 성 약 40채를 함락시킨 정복군주. 왠지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기억되는 역사 속 의자왕의 미스터리와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의자왕의 첫 번째 미스터리. 낙화암과 삼천궁녀는 사실일까요? 주색에 빠져서 나라를 망하게 했다. 이게 제일 큰 욕이잖아요. 근데 의자왕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기록을 좀 찾아봤어요. 삼국사기에도 궁녀 얘기는 없어요, 아예. 그럼 삼국유사에도 그냥 몇몇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었다. 그런 정도의 얘기만 얼핏 나오지 없어요, 연원이 어딘지가. 이제 문서에 나온 기록으로서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삼천궁녀 얘기가 그 전에 돌던 얘기를 소설에 반영을 했겠지. 저 위에서 뛰어내리면 3,000명 못 뛰어내린다. 그렇지. 자 그리고 의자왕의 두 번째 미스터리. 의자왕이 나당연합군에게 항복해서 백제가 멸망했다. 의자왕이 항복했다는 게 정설로 전해지긴 합니다. 근데 2007년에 중국에서 한 묘비가 발견되며 사실 의자왕은 항복하지 않았다라는 새로운 가설이 제기됐는데요. 오호. 발견된 묘비의 주인은 예식진. 그는 백제 멸망 직전 웅진성 방비를 맡은 대장이었던 예식과 동일 인물로 추정. 중국 역사서 구당서 해석에 따르면 의자왕과 당나라에 투항했다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예식과 그의 가족들의 묘지명을 해석한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당이 북쪽을 토벌할 때 그 왕을 끌고 가서 고종 황제에 귀의하였다. 좌위위 대장군에 제수되고 내원군 개국공에 봉해졌다. 그러니까 사실 또 패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승자의 기록 아니겠습니까? 시원하게 또, 네. 그러니까 또 신라 쪽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서술했을 가능성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역사가 목도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역사에서 사라진 천재 과학자. 지금까지도 조선시대 최고의 천재 과학자로 평가받는 장영실. 그런데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공을 세우며 종삼품인 대호군의 자리에까지 오른 그였지만요. 조선시대 가장 미스터리한 인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기술이 많이 선보여졌죠. 그래서 미래에서 조선으로 간 외계인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놀라워요. 그럼 지금부터 무려 472년 동안 왕의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세세하게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장영실의 미스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1433년 세종 15년 9월 16일 세종실록에 따르면요. 장영실은 그 아비가 본래 원나라의 소주 항주 사람이고 어미는 기생이었는데 공교한 솜씨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므로 태종께서 보호하셨고 나도 역시 이를 아낀다. 따라서 장영실이 조선의 신분 계층 중에 가장 천한 노비였기 때문에 그의 출생일과 성장 과정이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낮은 신분이었는데도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렇죠. 능력만으로.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조선시대에서. 그러니까. 네.
그런데 말입니다. 수많은 업적과 공을 세운 그가 1442년 이후 조선왕조실록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는데요. 그 결정적인 이유, 1442년 3월 16일자 세종실록을 살펴보면요. 대호군 장영실이 안여 만드는 것을 감독했는데 건실하지 못하여 부러지고 허물어졌으므로 의군부에 내려 국문하게 하였다. 의군부에서 장영실에게 군장 100대를 집행했다고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내용이 조선왕조실록에 담긴 그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미스터리한 건요. 장영실과 함께 안여 제작을 책임졌던 문신 조순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을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종이 장영실을 파면한 것에 대해 사람들은요. 당시 천문관 측은 오직 중국, 명나라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세종이 장영실이 건립한 왕립천문대 간이대로 인해서 명나라와의 외교 문제로 비화할까 봐 그를 파면시켰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태종의 어떤 과학 연구에 대해서 명나라가 굉장히 간섭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커버가 들어간 걸 수도 있구나. 그 당시로서는. 일단 벌을 줬다라는 거 남겨두고 뒤에서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쓴 게 아닐까? 단원 김홍도의 숨겨진 부캐릭터? 힘있는 필치와 섬세한 묘사로 조선 회화로는 드물게 국보로 지정된 분선도. 조선시대 서민들의 일상을 담은 풍속과 씨름 등으로 조선의 화폭을 넓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단원 김홍도. 그런데 말입니다. 1990년대 국내 미술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탄원 김홍도와 일본 화가 도슈사이 샤라쿠는 같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림으로 대한민국 최고가 김홍도라면 일본에서도 같은 인물인데 이렇게 근데 성공했다는 그게 심지어 한 사람이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첫 번째 근거. 두 사람의 활동 시기입니다. 김홍도는 1791년에서 1795년까지 연풍 현감을 지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기간 중 1794년부터 1795년까지 약 1년 동안 단 한 점의 그림도 남기지 않아 그의 행적에 대한 미스터리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시기, 딱 1년 동안? 그렇죠. 일본의 도깨비처럼 등장해 화단을 뒤집어버린 화가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샤라쿠였던 겁니다. 완전히 겹쳐. 기간이 완전 겹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의심해 볼 수 있는 얘기네요. 일본 내 샤라쿠는 미궁의 화가로 불릴 정도로 생물년은 물론 출신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미스터리한 인물이었는데요. 1794년 5월 화단에 등장한 뒤 140여 점의 작품을 남긴 그가 약 10개월 뒤 돌연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라진 뒤 행방이 묘연하던 김홍도가 다시 조선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야, 이상하다.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김홍도와 샤라쿠가 동일 인물이라는 또 두 번째 근거가 있습니다. 유사한 화풍. 먼저 못의 머리처럼 시작해서 쥐의 꼬리처럼 슥 흘리는 정두서미법은 일명 김홍도식 화법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샤라쿠의 작품에서도 정두서미법이 그러네. 됐습니다. 똑같네. 저 선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치마에 내려 저 주름. 바지에 있는 주름, 선. 주름. 네. 저기에 아니, 그래. 보면 머리가 올챙이처럼 이렇게 좀 크게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풍의 그림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심지어 단원 김홍도는 손과 발을 인지하는 데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그의 작품 속에서 손가락 개수 오류나 좌우 혼동 등 손 표현의 오류들도 흔히 발견됩니다. 그러네. 저기 지금 손들이 꺾여 있네요. 자, 그런데 샤라쿠의 작품 속 인물의 손가락도 어딘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네. 그러네. 그죠? 그 역시 선발 묘사에 취약하다는 특징이 나타난 것이죠. 그렇죠. 새끼손가락 쪽이 좀 이상합니다. 그죠? 아니, 엄지의 위치도 아주 특이한 거죠. 자, 양국의 문화를 찬란하게 장식했던 두 천재 화가 김홍도와 샤라쿠. 정말 이 두 사람은 동일 인물이었을까요? 조선시대를 떨게 만든 모모. 입이 일세, 머리가 하나인 귀신이 하늘에서 내려와 한 번에 밥 한 동이 두부꽃 반 동이를 먹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동포소설이 아니고요. 바로 성종실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조선왕조실록에 귀신의 존재가 기록됐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야사집도 아니고 정서. 실록에. 정서요. 때는 성종 1년이었던 1470년 음력 5월 26일 성종실록에 의하면 전남 각지에서 일명 삼구일둑이란 귀신이 출몰, 그 귀신이 집을 돌아다니며 밥을 한동이나 먹고 다닌다는 소문이 퍼졌는데요. 그래도 이 귀신이 예의가 있었는지 삼구일둑이는 밥을 먹은 대가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이번 달에는 비가 안 오고 다음 달 수는 날에 비가 올 것이다. 일기예보해 주고 가는구나. 그렇습니다. 바로 날씨를 예언하는 귀신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조선왕조실록의 미스테리한 기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1511년 5월 9일 중종실록에 기록된 충격적인 얘기. 밤에 개 같은 짐승이 문소전 뒤에서 나와 앞 묘전으로 향하는 것을 괴이하게 여겨 쫓으니 서쪽 담을 넘어 달아났다. 진짜 이상하다. 조선의 궁궐에 개와 비슷한 짐승이 나타났다가 달아났다는 건데요. 게다가 그닐 권례에서 숙직하던 군사가 괴물이 있다는 헛소리를 전하자 한 사람이 부르면 100사람이 부동하듯이 휩쓸렸다. 어떤 자가 망령된 말로 말같이 생긴 괴물이 나타나 이리저리 치닫는다고 하자 금군들이 놀라 소리치면서 소동을 피웠다. 앞서 등장했었던 괴물은 16년 뒤 그리고 21년 뒤에 또다시 등장. 심지어 대낮에 괴물이 대비의 침전 창벽을 두드려 대비전을 경복궁으로 이전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어휴, 이건 좀 큰일이네요. 보는 사람이 많은 궁전 내에서 있었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기 그 영화 물괴에 나오지 않았나요? 괴물 나오는 영화? 조선시대 뭐 괴물 스토리에 물개가 있었죠. 아니, 그 영화 앞에 실록에서 모티브를 얻었다는 말이 있긴 해요. 조선왕조실록에 담겨있는 정체모를 존재들 과연 실제로 나타났던 걸까요? 아니면 흉흉한 세상에 도는 괴담이었을 뿐일까요? 역사 미스터리 그날 19 1위 후보 헤드라인부터 공개해 주시죠. 지난 1월 국내에서 전해진 소식. 조선 숙종 때 공신들의 충성 맹세 기록을 담은 왕실 최대 규모 문서 20공신 회맹 축이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됩니다. 20공신 회맹축은 1680년 8월 30일 임금과 역대 공신들 그리고 그들의 자손이 함께 지내는 제사 회맹제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문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회맹 제외. 권율과 원균의 후손들은 참석했지만 충무공 이순신의 후손들이 초대받지 못한 것이 미스터리입니다. 한 역사연구원이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이 못 왔다는 거예요? 에이, 근데 초대받았는데 사정이 있었겠죠. 20공신 회맹축에는 숙종 6년 당시 회맹제에 참석한 412명은 물론 병가나 상중 등 개인적인 사유로 불참한 77명까지 총 489명의 이름이 기록돼 있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공을 인정받아 선조 37년 공신으로 책봉된 권율, 원균의 자손들은 기록이 돼 있는데요. 그러나 권율과 원균과 함께 1등 공신으로 책봉됐던 임진왜란의 영웅, 충무공 이순신의 자손에 관한 내용은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던 겁니다. 너무하네. 국민적 영웅이고 국가를 구한 공신인데 상식적으로 명단에 없는 거 진짜 이해 안 되고. 아, 저건 아니다. 그리고 이 미스터리를 더욱 증폭시키는 이순신 장군의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도 있습니다. 숙종 때 편찬된 김충장공 유사에 따르면요. 북을 치던 부관 송희립이 적탄을 맞고 쓰러지자 이순신은 투구를 벗고 돌격북을 치며 싸움에 맞서다 탄환에 맞아 죽었다. 외적의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그것도 조선 수군의 총사령관이던 충무공이 스스로 투구를 벗고 지휘를 했다는 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죠. 전장의 뒤에서 그럼. 사기를 북돋으면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투구를 벗고 싸운다? 이거 말이 안 되죠. 당시 동인과 서인의 당파 싸움이 극심한 시기였고요. 이순신 장군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가봤자 정치적 희생양이 될 것으로 판단, 후손들에게까지 화가 미칠까 봐 전장에서 투구를 벗고 일부러 총탄에 맞아 전사했다는 자결설도 있고요. 진짜?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기 위해서 아산 어리산 인근에서 15년간 칩거 생활을 했다는 은둔설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순신 장군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 여러 가지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제일 유명한 건 이제 이순신 장군과 선조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백의종군 시키고 그렇죠. 약간 자기보다 영웅시 되는 걸 부러워했다 뭐 이런 질투했고. 얘기도 있고 가설이긴 하지만 결국 이건 문서로 남아 있는데 후손까지 초대장에 이름이 없었다고 한다는 거 뭔가 있었다는 거를 증명하는 거죠. 역사 미스터리 그날 19 조선 기자의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1392년 태조 이성계가 건국해 무려 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27명의 왕이 집권했던 조선. 그런데 말입니다. 조선은 유독 젊은 시절에 병사한 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왕의 죽음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된 바는 없지만 암살 음모론에 휩싸였던 조선 왕들의 미스터리한 죽음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암살 음모론의 주인공, 독살설로 인해서 재임 기간 내내 왕권을 위협받은 조선의 21대 왕 영조의 이야기입니다. 1724년 8월 20일 때는 영조가 연인군으로 불리던 시절 그의 이복형인 조선 20대 왕 경종은 게장과 감을 먹은 뒤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점차 병세가 악화되며 의식마저 흐려지던 상황. 이에 당시 연인군은 어이들의 반대에도 인삼과 부자를 달인 삼부차를 처방하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8월 25일 갑작스럽게 승한 경종. 이에 당시 장안에서는요. 혹시 그 궁합이 안 좋은 게장과 감을 올린 것도 연인군의 소행 아니야? 연인군이 경종을 제거하기 위해서 상극인 게장과 감을 올려서 배탈을 유발했다는 소문이 확산. 경종 독살설이 제기됐습니다. 심지어 1728년 영조 4년엔 경종 독살설 등의 이유로 이인좌의 난이 발발. 이후 전국적인 대규모 반란으로 이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영조는 주기 초부터 무려 30년 이상 선왕을 독살한 왕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야, 그래서 저기 영화 사도 보면 그 영조를 연기했던 송강호 씨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니들 또 그 얘기냐? 내가 아니라고 그러지 않냐? 이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종 독살설에 대해서. 이게 왕세자가 아니라 왕세제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오해를 샀던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역대 조선 왕 중에 가장 강력한 독살설이 제기된 왕 고종입니다. 1919년 1월 21일 덕수궁에서 사망한 고종의 사인은 뇌내출혈 혹은 심장마비로 인한 자연사로 발표. 하지만 건강했던 고종이 하루아침에 승하하자 이를 고지고대로 믿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목격한 친일파 윤치호의 일기에도 독살로 의심되는 정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강하던 고종 황제가 나인이 올린 식혜를 마신 후 심한 경련을 일으키다 세상을 떠났다. 게다가 고종의 치아가 모두 빠져 있었으며 목 부위에서부터 복부까지 30cm가량의 검은 줄이 길게 나 있었고 고종 승하 직후 2명의 궁녀가 의문사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 원래 근데 왕한테 뭐 올릴 때는 그 기미상궁이 다 음식 맛보게 돼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기미상궁이 먼저 죽었거나 기미상궁이 범인인가? 저기 혼자 다른 녹화하지 마시고 여기 좀 참여해 주세요. 혼잣말 자꾸 하지 마세요. 실제로 일본이 사주한 고종 독살설이 대두되자 일본은 고종의 사인이 자연사라 주장하며 해명했지만 의혹은 가라앉지 않았고요. 이는 3.1운동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조선 왕조 암살 미스터리,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쉽고 14위 공개합니다. 율도국은 실제 존재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로 알려진 허균의 홍길동전,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소설 속 홍길동은 이상향을 꿈꾸며 조선을 떠나 율도국을 세우죠. 그런데 홍길동이 세운 국가 율도국이 사실은 실존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홍길동전은 원래 실존 인물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 소설이잖아요. 아니 역사서에 언급은 돼요. 그 당시 의적이 있었고 홍길동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다고요. 제가 여러분께 새로운 가설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설이기 때문에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한 역사 전문 작가에 따르면요, 이 율도국이 실존했으며 심지어 그 율도국의 위치가 지금의 대마도라는 겁니다. 아, 정말? 대마도가 율도국이라고요? 그렇죠.
저 얘기 처음 들어보는데? 근거가 뭐 있습니까? 지금부터 율도국이 대마도라는 가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먼저 주목할 것은요, 여러분, 해류의 흐름입니다. 쿠로시오 해류의 한 줄기가 이 대마도를 거쳐서 한반도 동쪽을 따라 우리나라 북쪽으로 향하는 동안 난류를 형성하고요. 우리나라 북쪽에서 동해로 향하는 북한 한류와 교류. 자, 이런 해류와 계절풍의 흐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함경도에서 배를 띄우면 자연스럽게 대마도로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해류 타고. 아, 진짜로? 그다음에 이것만으로 대마도를 율도국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그렇지. 자, 율도국 대마도설의 또 다른 근거가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서 고사기에는 대마도를 항구섬 혹은 나루섬이라는 뜻을 가진 이 진도라고 표기하고 있는데요. 이 나루진 글자에서 삼수변을 일단 빼보자. 이 삼수변을 빼면 붓율자가 되죠. 붓율. 예. 그래서 추측하기를 홍길동이 대마도에서 왔을 때 항구에서 교역하러 온 일본인을 만나게 됐고 필담으로 섬 이름을 물었는데 일본인이 실수로 율도라고 알려줬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하. 글자로만 생각하면 말이 되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이 또 있는데요. 현무사, 우리 친구야 친구 할 때 친구라는 단어. 뭔데? 자, 대마도에서는 일본 본토와는 달리 우리나라처럼 친구를 친구라는 발음으로 부릅니다. 도모다치가 아니고? 도모다치 안 써요. 어? 근데 대마도 사람들 지금 이 말을 대마도 사투리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쨌거나 사투리처럼 그 지역에서만 내려오는 말인 건데 그럼요. 사투리가 있다는 얘기는 사실 그 오래 전에 누군가가 이 말을 어딘가에서 배워왔다는 거잖아요. 그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겠네요. 과연 가상국과 율도국은 실존했을까요? 그리고 정말 대마도와는 어떤 관련이 있었던 걸까요? 광복절 특집 당신이 몰랐던 한국사 19 12번째 이야기 공개합니다. 그들만의 비밀 통신 수단 모모.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이 주고받은 은밀한 편지네요. 잘 지내고 있소? 새우젓, 골뱅이젓을 잘 꾸려서 보내주시오. 저번 여우 사냥은 성공적이었소. 이번엔 토끼와 꿩을 사냥하려는데 같이 닭다리나 뜯읍시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그 암호 같아요. 암호죠. 일본 일제가 이제 걸려도 모르게. 번역을 해도 못 알아듣게 하려고 우리만의 암호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보면 그냥 일반적인 안부 편지인데 근데 암호 편지인데 말이 안 되는 게 꿩 사냥하는데 닭다리를 뜯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상징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일본의 밀정에 의해 밝혀진 독립운동가들의 암호문입니다. 풀이를 해보면 새우젓과 골뱅이젓은 이 당시 독립자금을 위해 접촉할 사람의 별칭. 그들을 만나서 독립자금을 받아 보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문장, 저번 밀정 처리는 성공했다. 이번엔 경찰서장과 친일파를 처리하려고 하니 같이 권총으로 처리하자라는 뜻입니다. 닭다리가 권총같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자, 이처럼 독립운동가들은 이 자신들을 체포하기 위해 혈안이 된 일제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밀서들이 발각될 경우를 고려해 암호를 이용하곤 했는데요. 그래서 암호는 주된 독립운동 수단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암호를 좀 살펴보면요. 자, 독립운동가들은 대체로 한글 암호를 이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음 기역, 니은, 디귿과 모음 아, 야, 어를 숫자 1, 2, 3으로 대입. 숫자는 점의 방향이나 짝대기로 표시하곤 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암호로 대입해보면 .8734, .8104, 3110, 1412, 351, 4106, 512, 7310 이렇게 대입해서 표기하는 식입니다. 독립운동의 비밀병기 암호. 암호도 종류도 다양했지만 암호를 사용하던 그들의 뜻은 단 하나, 조국의 광복이었습니다. 광복절 특집, 당신이 몰랐던 한국사 19 13번째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1920년) 캐나다 현지 언론의 보도. 일본 무고한 민간인 학살 논란. 침략자 일본의 잔혹한 만행. 바로 일본이 간도 일대에서 자행한 끔찍한 학살, 간도 참변을 알리는 보도였습니다.
이에 일본을 향한 국제사회에 거센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간도 참변을 국제사회에 알린 의인은 기자가 아닌 캐나다 출신의 의사 스탠리 마틴이었습니다. 야, 기자가 아닌 분이 의사 선생님이시라고요?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의료 선교사로 조선과 처음 인연을 맺은 마틴은요. 1920년 간도 용정의 제창병원에서 병원장으로서 근무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1920년 10월 말 당시 일본군은 장암동에서 성인 남성 33명을 교회에 가두고 방화, 교회에서 탈출한 남자들은 총으로 사살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일본의 만행을 모른 척할 수 없던 마틴은 겨우 생존한 조선인들에게 그날의 진실을 묻고 장암동 학살 사건을 낱낱이 취재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취재 중인 마틴을 방해하며 협박했는데요. 하지만 마틴은 그 어떤 협박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을 따돌려 학살 현장을 카메라에 담고 이른바 장암동 학살 보고서를 작성. 이를 현지 언론에 보도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일본의 잔혹한 살상 행위를 폭로한 겁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나라라는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만 결국 이 대한 독립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힘써주신 데 대해서 정말 뒤늦게나마 또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 진짜 드리고 싶네요. 본인의 나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스탠리 마틴의 희생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스탠리 마틴은 일본군에겐 요주의 인물이었는데요. 앞서 1919년 3월 13일 용정에서 일어난 만세 시위 중 사상자가 발생하자 병원장이었던 마틴은 부상자들을 정성껏 치료해주는 건 물론 사망자들을 위한 합동 장례를 치러줬고요. 감사하다. 독립 집회를 여실 거면 우리 병원이 안전할 겁니다. 그리고 숨을 곳이 없으면 우리 병원으로 오십시오. 독립운동가들을 적극 지원. 스탠리 마틴의 병원에서 독립 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각종 문서가 인쇄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 버팀목이잖아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여기를 건드리면 자기도 큰일 날 거 아는 거야. 근데 사실 본인은 무서웠겠죠, 얼마나. 은밀하게 암살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간도 참변, 장암동 학살 사건의 참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독립운동가들을 도운 의인. 대한민국 정부는 스탠리 마틴의 공을 기려 1968년 건국 훈장 독립장을 추서했습니다. 몸으로 외친 독립운동. 이번엔 음악을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신대 한국 독립군의 백만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을 내가 어느냐 전리 3천만의 우리 동포들 언제나 다르다. 이거 알아. 나가 싸우러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군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전 기자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이제 역사 프로 할 때 저 노래 배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같이 했던 멤버들이 노래가 생각보다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계속 따라 불렀던. 지금 들으신 곡은 작자 미상의 곡으로 독립군들의 사기를 고취시키고 독립의 의지를 다졌던 독립군가입니다. 과거 일제의 서슬퍼런 총구 앞에서 우리 조상들은 총과 칼로 투쟁하며 조선의 독립을 외치는가 하면 때론 음악, 문화 예술로도 항일운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한 분, 항일 음악 독립운동가 한형석 선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독립운동가였던 아버지로부터 태극기를 받아들고 어떻게 하면 나라를 위해 보탬이 될지 고민에 빠졌는데요. 그러던 중 아버지의 친구이자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인 조성환의 조언을 받고 예술대학에 진학, 그리고 1939년엔 광복군의 전신인 한국청년전지공작대 음악교관으로 활동했습니다. 낮에는 직접 전투에 나가 목숨 걸고 싸우는가 하면 압록강 행진곡, 조국 행진곡 등 항일 가곡과 군가 등 100여 곡을 작곡. 군인들의 사기를 드높이며 구국 예술운동에 이바지했습니다. 특히 1940년엔 한국 최초의 오페라이자 항일 투쟁 가극인 아리랑을 발표했는데요. 전진하자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노래 좋다. 가슴이 약간 웅장해지네요, 진짜. 예. 뭉클하네요, 진짜. 절박한 심정으로 만들고 또 부르던 그 노래잖아요. 저 당시를 살며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진정성이 비교가 안 되죠. 사실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후에 일제의 감시와 압박이 심해지자 한형석 선생은 1933년에 한유한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해 활동해 왔는데요. 그래서 뒤늦게 한형석과 한유한이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광복군으로 활약하며 작곡과 가극 활동 같은 문화예술로 항일 정신을 고취한 공을 인정받아 1990년엔 건국 훈장 애국장을 추서받기도 했지만 한형석 선생의 이름은 세월이 흐르며 안타깝게도 또 한 번 잊혀졌습니다. 그러다 한 중국인 음악사 학자가 한유한을 찾으며 재조명됐는데요. 그리고 2011년엔 1943년에 발간된 한형석 선생의 광복 군가집 제1집이 일제강점기에 발행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원본 광복 군가집으로 인정. 2011년엔 등록 문화재 제474호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문화로 투쟁하며 예술로 나라를 구한 한형석 선생 같은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문화 강국 한국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황복절 특집, 당신이 몰랐던 한국사 19, 16번째 이야기 공개합니다. 강인했던 소녀 이선경의 꿈. 1919년 3.1운동을 기점으로 전국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열사들. 천안 아운의 장터에 유관순이 있었다면 수원 산루리 마을에는 이선경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유관순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아유, 없죠. 자, 그렇다면 이선경 아는 사람 있습니까?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는 것부터가 부끄럽네요. 네. 당시 20살도 채 안 됐던 어린 나이. 서울로 통학했던 이선경은 서울역에서 만세 시위에 동참, 독립에 대한 열망을 더욱더 키웠습니다. 그렇게 수원 최초의 학생 비밀결사 조직인 구국민단을 결성, 상해 임시정부와 연락을 취하며 상해판 독립신문 애국찬가 등을 수원 일대 비밀리에 배포했습니다. 치마 속 혹은 앞가슴에 비밀 문서를 넣는 기지를 발휘, 일본 경찰들의 눈을 아슬아슬하게 피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지켜낸 비밀 문서를 대전과 청주, 안성 등지의 독립운동가들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전달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는 청년단체도 많은 것 같아요. 전국 각지에 이름 없는 학생들이 당시에 독립을 위해서 똘똘 뭉쳤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서대문 형무소에 그 유관순 열사가 같이 지냈던 그분들도 어마어마해요. 근데 우리가 이름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모든 걸 계속 어떻게 또 다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하면서 조금이라도 남기고 그 뜻을 계속해서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이때 이선경에겐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나는 상해 임시정부의 간호사가 돼서 조국을 위해 싸우는 독립운동가들을 도울 겁니다. 10대 소녀 이선경의 독립의지는 그 어떤 어른 못지않게 강했습니다. 오직 조선 독립이라는 그 꿈만으로 목숨 걸고 활동했던 소녀 이선경. 그리고 마침내 독립자금을 가지고 꿈을 이루기 위해 서울에서 상해로 출발을 앞둔 상황. 하지만 그는 일본 경찰에 발각,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외놈들이 내 민족을 죽이느냐 이 말이다. 당시 이선경이 투옥됐던 곳은 서대문 감옥의 여감방. 유관순 열사도 갇혀 있었던 곳으로 혹독한 고문을 하기로 악명이 높았던 곳입니다. 독립운동에 관계된 조직원 한 명이라도 더 잡기 위해 혈안이 돼 있던 일본 경찰들. 매질은 예사였습니다. 물고문, 전기고문 등 모든 잔혹한 방법을 동원해 고문. 차라리 목숨이 끊어지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였지만 언제부터 조선 독립에 대한 생각을 가졌는가? 태어났을 때부터요. 만약 석방된다면 다시 이 운동을 벌일 생각인가? 그렇소.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겠소.
대한 독립 의지를 꺾지 않은 이선경. 결국 이선경은 집으로 돌아온 지 불과 9일 만에 그토록 바라던 조국 광복을 보지 못한 채 순국했습니다. 석방되어도 다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겠소.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펼쳤던 어린 소녀 이선경 열사였습니다. 모모에 남긴 독립운동 기록. 광복 77주년을 맞이한 올해, 하지만 77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독립운동 자료들이 부족한 탓에 그 공적을 인정받지 못한 독립운동가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게 현실이죠. 그런데 2009년 대한독립운동사의 아주 귀한 자료가 될 기록물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독립운동 취재록인가요? 뭐죠? 이건 기록물 같은데 그냥 누가 이렇게 약간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계획했고 이런 걸 써놓은 건가요? 책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종이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거 약간 가게에서 쓰는 계산서 같은 거 아니에요? 가계부 같은데. 저 합계 아니야? 합계? 자, 그렇습니다. 이 기록물의 상단에 한자와 한글로 적힌 문구를 보면요. 아래와 같이 물건이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뜻입니다. 즉, 이 독립운동사의 귀한 사료인 이 기록물은 영수증 위에 쓰인 겁니다. 영수증 맞네. 네, 영수증의 독립운동의 역사를 남긴 이는 바로 1932년 9월 한중연합군과 일본군이 교전을 벌인 쌍성보 전투를 승리로 이끈 주역 이규채 선생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며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이규채 선생이 포천의 한 상점에서 영수증 묶음을 얻어 손수 독립운동사를 기록, 이른바 이규채 연보를 남긴 겁니다. 아, 개인 기록을 남기셨구나. 이규채 연보에는 치열했던 독립운동의 여정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새벽녘이 돼서야 왼쪽 손에 총을 맞아 부상을 당했다는 것을 알았다. 곁에 있던 사람이 먼저 보고서는 깜짝 놀랐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간 대부분의 독립운동사 자료는 전투에서 누구를 처단하고 거사를 행했다는 활동 내용이 중심이었지만요. 이규채 연보는 그간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의 상세한 여정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민간 비밀 결사단체가 이규채 선생 일행을 일본의 정탐꾼으로 오인했을 때 몸이 묶이고 그 끈을 말 안장에 매달고 말을 달리게 하는 바람에 목숨을 잃을 것만 같았다. 이 목숨이 위태로웠던 아찔한 순간까지 세세하게 기록했고요. 당시에 일제 혹독한 감시, 독립운동가로서 느끼는 고단함과 심지어 일본이 현상금을 걸고 수배한 독립운동가 5명 가운데 자신이 이 두 번째로 현상금이 높았다는 내용까지 독립운동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심지어 1934년 기록에서는 이규채 선생이 중국 상하이에서 활동할 당시 과거 독립운동을 함께했던 동지 중 한 명이 이 돈을 받고 일본 경찰에게 밀고에 체포된 일화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아, 진짜 디테일하다. 사실 그 기록 남길 생각을 했다는 것도 좀 대단하시고. 근데 덕분에 우리는 이제 그때 상황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규채 연보에는 이 밖에도 이규채 선생이 독립운동 중 만난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등장, 귀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 귀하다. 이규채 선생의 회고록 기자, 치열한 독립운동이 생생하게 기록된 연보. 이 기록물을 통해 이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독립운동가 분들이 세상에 더 알려지길 바랍니다. 광복절 특집 당신이 몰랐던 한국사 19 18번째 이야기 공개합니다. 모모 독립운동가 홍재하. 두 기자님은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분들이 활동했던 해외 지역 하면은 어떤 곳들이 떠오르십니까? 일단 중국, 일본, 미국. 미국에서도 뭐 하와이에서도 활동을 또 많이 하셨잖아요. 뭐 안창호 선생도 계셨고. 네네네. 프랑스에서도 활발히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모르셨던 거 아닙니까? 프랑스에서요? 당시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릴 독립운동가는 프랑스 최초의 한인단체인 제법 한국민회 2대 회장을 역임한 홍재하 선생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에 프랑스 파리에 외교부서 파리 위원부를 설치, 독립운동을 이어갔는데요. 홍재하 선생은 1차 대전 격전지에서 전후 복구를 하며 번 돈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파리 위원부를 후원,
파리 위원부는 그렇게 모인 자금으로 국제사회의 일제 침략을 비난하는 서한을 발송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하며 독립운동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홍재하 선생은 프랑스 파리에서 1920년 3.1운동 1주년 기념식을 여는 등 다양한 독립운동을 펼쳤지만 그 존재와 활약상은 최근까지도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습니다. 진짜 알려진 바가 없네요. 일단 프랑스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죠. 근데 어쩌다 또 프랑스까지 가셔서 저렇게 독립운동 하게 되신 거예요? 사료에 따르면 홍재하 선생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위험에 처해지자 1910년 만주를 거쳐 블라디보스토크로 건너갔습니다. 이후 무르만스크에 정착, 그곳에서도 철도공사에서 일하며 독립운동 자금을 댔고요. 그러다가 무르만스크를 점령한 영국군을 따라 영국 에딘버러까지 흘러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계 1차 대전 당시 일본과 군사동맹이었던 영국이 홍재하 선생을 비롯한 한국인 35명을 일제 치하의 한국으로 송환하려고 하자 1919년 임시정부 파리 위원부가 이들을 가까스로 프랑스로 데려왔던 겁니다. 어쨌든 외딴 곳에서도 본인 사시는 것도 너무 힘드셨을 텐데 나라의 독립만 또 생각하고 지원해 주셨던 건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진짜. 독립운동을 이제 국내에서 하는 것도 진짜 의미가 있지만 해외에서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하죠. 홍재하 선생은 해방이 되면 꼭 조국으로 돌아가리라 했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끝내 고국 땅을 밟지 못한 채 1960년 암으로 타계했습니다. 작고한 지 약 60년 만인 2019년 드디어 우리 정부로부터 독립운동 공적을 정식으로 인정, 건국훈장 애족장을 주서받았습니다. 너무 늦었다. 홍재하 씨의 차남인 장자크 씨는 부친이 남긴 각종 서신과 임시정부 자료 등 독립운동 관련 유품 일체를 국사편찬위원회에 기증했습니다. 2019년이면 너무 늦었네요. 정말. 너무 60년 지났어요. 조국을 떠나 머나먼 이국만리 프랑스에서도 독립의 꽃을 피우기 위해 힘써주신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광복절 특집, 당신이 몰랐던 한국사 19 19번째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오수 만세운동의 앞장선 모모.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시작된 3.1운동은 당시 전국으로 불길처럼 확산. 3월 23일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 한 시골에서도 울려 퍼졌는데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오수 만세운동을 주도한 이기송 지사를 비롯해 연락책도 이 씨, 행동대장도 이 씨, 주요 인물들 상당수가 이 씨였다는 겁니다. 이 씨 집성촌인가요? 당시 3.23 오수 만세운동을 주도한 것은 16명의 둔덕 이 씨 일가. 둔덕 이 씨 일가의 이기송 지사는 당시 고종 황제의 국장에 참석, 이후 서울에서 3.1운동을 목격했고요. 귀양 후 오수에서도 3.1운동의 뜻인 독립만세운동을 이어가고자 결의한 겁니다. 그래서 둔덕 이 씨와 주변인들에게 극비리 연락을 취해가며 거사를 준비, 둔덕 이 씨를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펼쳐졌고요. 이들의 뜻을 본 오수 사람들도 합세했는데요. 20-30명 사이에서 시작된 작은 함성은 어느덧 수백, 수천으로 뜨거운 열망이 됐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이제 어쩌면 집안 자체가 멸문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일가족의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나선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대단하십니다. 이들은 조선의 독립을 외치며 경찰서와 주재소, 면사무소를 습격. 둔덕 이 씨 일가는 경찰서장과 맞서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하다가 이기송 지사 등이 체포당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질세라. 간악한 일본 놈들은 당장 우리 조선인들을 석방하라! 시위대의 기세에 눌린 일본 경찰들이 이기송 지사를 석방. 그는 석방되자마자 다시 군중 앞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이어나갔고요. 오수 만세운동은 다음 날인 24일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진압 과정에서 사상자와 부상자들이 발생하자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만세운동을 주도한 둔덕 이 씨 일가 16명은 재판에 회부됐고요. 최소 4개월형에서 징역 7년형을 받아 옥고를 치렀습니다. 둔덕 이 씨 일가는 이후에도 항일 독립운동을 벌이며 수감 생활을 하는 독립운동가들을 보살피느라 일제에게 온갖 호초를 당하기도 했는데요. 이기송,
이회열, 이기우, 이윤희, 이주희, 이용희, 이만희, 이영희, 이송희, 이정희, 이하희, 이태우, 이재희, 이강목, 이창준, 이정우. 그날의 함성을 잊게 한 16명의 둔덕 이씨 지사들의 존함들. 오늘만큼은 가슴에 아로새기겠습니다.